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1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에 출제된 독서 융합 지문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16번부터 21번 지문입니다. 선생님이 사회 지문을 해설하면서 비문학 공부 방법이라든지 독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자세히 했습니다. 그 공부 방법이나 독해 방법은 그 동영상을 가지고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은 선생님이 비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지문을 해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제 이해입니다. 이 주제라는 게 여러분들 뭐죠? 글쓴이의 중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글쓴이가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뭔지를 이해하는 게 가장 비문학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핵심 내용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비문학이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지문을 한 번만 읽고 문제 풀고 끝내지 마시고 한 번 읽고 중심 내용 이해하고 두 번째 읽을 때는 논리 전개 방식을 한번 파악해보고 세 번째 읽을 때는 세부 내용을 한번 비교해서 파악하는 이런 연습을 여러분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비문학의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주제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뭘 먼저 알아야 되냐? 핵심 대상을 찾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의 중심 화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화제는 여러분 이 대상의 어떤 분야를 얘기하느냐가 화제고 이 화제의 무슨 내용이 핵심 내용이 결국 이 글의 주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 이제 공부하는 모습들을 보면 문제 읽고 선택지 파악해서 뭐 그렇게 문제를 읽고 선택지를 파악하는 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를 미리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지만 사실 그 문제 선택지들을 먼저 다 읽은 다음에 지문을 읽으면서 동시에 문제를 푸는 학생들도 있고 또는 어떤 학생들은 아주 세부 내용들을 다 파악하면서 일일이 표시하면서 지문을 읽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게 이해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있는 학생들은 이걸 동시에 다 파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이걸 동시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를 좀 밟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를 이해하는 단계, 논리전개 방식을 이해하는 단계,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단계로 점점점 여러분들이 단계를 밟아가면 여러분도 높은 수준의 이해력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이 지문을 해설할 때는 바로 이 주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문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가지문을 보겠습니다. 자, 18세기의 북학파들은 이게 주어죠. 청에 다녀온 경험이 바로 연행록이고요. 알았죠? 연행록을 기록하여 청의 문물을 수용하자는 북학론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 간단하게 줄이면 결국 북학파들은 연행록을 통해 북학론을 구체화시켰다. 이게 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북학파들이죠. 북학파들은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달랐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여행할 때도 여러분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관심 분야 때문에 결국 동일한 대상을 다르게도 인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들의 북학론에도 차이가 보였습니다. 이들에게는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중화관념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각각 다르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부터 문장이 좀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걸 간단히 좀 중화관념이 청의 현실 인식에 각각 다르게 반영됐다는 겁니다. 됐죠? 이 문장을 이해하셔야 돼요. 중화관념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각각 다르게 반영됐다. 이 중화관념이라는 건 여러분 결국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인식인데 알았죠? 그 인식이 청의 현실에 다르게 반영됐다는 겁니다. 1978년 함께 연행길에 올랐던 동일한 일정을 소화했던 박자가 이덕무의 연행록에 이런 차이가 좀 있답니다. 여기서 이러한 차이라는 건 바로 여기서 얘기한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정리하면 이겁니다. 북학파들 중에 특히 박제가와 이덕무는 중화관념이 청의 현실에 다르게 반영되어 있답니다. 그럼 어떻게 다르게 반영되어 있는지가 분명히 밑에 나올 겁니다.
이 글에 여러분 중심화제는 바로 요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핵심 내용을 이해하면 이 글의 주제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화관념이 청해 현실에 어떻게 다르게 반영됐는지를 자, 밑에부터 이해하시면 됩니다. 밑에부터. 자, 보세요. 북학이라는 목적의식이 청해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목적의식이 강했던 박제가가 인식한 청해 현실은 단순한 현실이 아닙니다. 조선이 지향해야 할 가치 기준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그가 쓴 북학이에 묘사된 청해 현실은 특정 관점에 따라 선택, 추상화된 것이었으며 그런 청해 현실은 그에게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이기도 했습니다. 끊었어요. 그럼 여기까지 보면 박제가란 인물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중화관념과 청해 현실을 동일하게 봤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결국 박제가는 중화가 손상 없이 청해 현실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은 당연히 청해 현실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제가의 인식에는 청해 현실, 중화관념은 동일한 겁니다. 중화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당시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북학론의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똑같은 문장입니다. 이거.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당대 주류의 견해에 대해서 그는 의리 문제는 청이 천하를 차지한 지 100여 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소멸됐습니다. 의리 문제는 소멸된 거고 명에 대한 의리 문제는 소멸. 그러니까 청의 현실이 곧 중화관념이다. 조선은 당연히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태도가 박제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청의 문물 제도의 수용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논하면서 북학론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한 게 박제가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읽고 나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박제가는 일단 중화의 관념과 청의 현실을 동일시했고 그래서 중화의 관념과 청의 현실이 같기 때문에 청의 현실을 받아들이자입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이해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대체로 이익 추구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주자, 학자들과는 달리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하고 양반도 이익을 추구하자는 실용적인 입장을 보인 게 박제가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박제가는 중화의 관념을 청의 현실과 동일시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제를 이해하는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핵심 내용은 이해 안 하고 여러분들 자꾸 세부적인 내용을 어떻게든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읽는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머지 문장을 가지고 내가 주제를 이해하는 능력, 이게 진짜 독해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덕문은 어떻게 했어요? 이덕문은 이 연기를 서술하면서 청의 현실을 객관적인 태도로 기록했다. 여기서 객관적이다, 무슨 뭐 박제가는 추상적이다, 이런 걸 비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 내용을 이해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는 황제의 행차에 대비해서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가 민생과는 무관하다고 청의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민생하고도 관련 없이. 하지만 청문물의 효용성을 도외시하지는 않았어요. 박제가와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삶을 중시하는 이용후생에 관심을 보인 게 이덕무입니다. 이건 뭐 박제가와 이덕무의 공통점이겠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건 과연 이덕무는 중화관념과 청의 현실을 어떻게 봤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이용후생이란 말은 여러분 풍요로운 삶을 뜻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그 이덕무는 스스로 평등전이라고 불렀던 인식태도를 바탕으로 그는 당시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를 인정했습니다. 청의 현실을 인정했어요. 이런 시각에서 그는 청과 조선은
구분되지만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보았고, 즉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청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거죠. 하지만 그는 중국인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한 거예요.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면서 만주족처럼 변한 것을 보고 비통해했다. 그래서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했다는 건 청의 현실이 뭐는 아니라는 겁니까? 중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읽고 나면 이덕무란 인물은 중화의 관념과, 알았죠? 관념과 청의 현실을 같다고 보진 않았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이해할 때 바로 이걸 이해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동영상을 보는 학생들이 아마 예비 수험생들이 좀 많을 텐데, 제발 선생님 부탁입니다. 비문학을 읽을 때 독해 원리는 여러분들 뭐냐면 하나의 문단이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지, 하나의 문장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통해서 핵심 내용들을 파악하는 원리가 독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문학을 독해를 한다는 건 글의 주제, 핵심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독해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여러분들 그냥 기억을 하거나 또는 내가 어떤 표시를 하고 비교해서 문제를 풀겠다 라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글을 읽을 때는 무슨 내용?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요. 문제를 풀고 만약에 선택지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 그냥 본문에 와서 비교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세부 내용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일단 이덕무와 박제가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중화관념과 청의 현실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박제가는 중화와 청의 현실은 같기 때문에 청의 문물을 수용하자는 거고, 이덕무는 중화와 청의 현실은 같지 않지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수용하자는 태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차이점과 공통점은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가지문은 이게 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나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지문은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나지문은 여러분 18세기 후반의 중국인이 주어져 명대 이래의 경제 발전의 정점에 달았습니다. 얘가 중심 문장입니다. 얘가 가장 추상적인 진술이고요. 얘가 중심 문장입니다. 원래 하나의 문단은 하나의 중심 문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 밑에서 다 무슨화시킨 거다? 구체화시킨 겁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향촌의 정기시장부터 인구 100만 대도시의 시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의 시장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국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시장들 때문에 국내 교역이 활발했대요. 이게 첫 번째 경제 발전의 정점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장거리 교역의 상품이 사치품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인 물건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죠. 상인 조직의 발전과 신용기관의 확대는 교역의 질과 양을 급변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이 다 이 내용을 구체화시킨 겁니다. 이거 다 읽고 나면 18세기 후반에 중국은 경제 발전의 정점에 있었구나 정도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글은 문단 구조가 가글보다는 아주 단순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외무역의 발전과 은혜 유입 등은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 영향을 미쳐 외부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은혜 유입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가능해진 은을 매개로 한 과세는 상품 경제의 발전을 자극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은과 상품의 세계적인 순환으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긴밀하게 연결, 이 정도로 경제 발전의 정점에 달했다가 중심 내용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읽다 보면 시장도 활성화됐고, 알았죠? 그 다음에 은이 유입하면서 세계적인 교역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결국 경제가 발전했구나.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문단에 가면 그러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까지 보면 일단 우리가 나지문은 18세기 후반 중국은 경제 발전의 정점에 있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청의 번영은 지속되지 않았고 19세기에 접어들 무렵부터는 심각한 내외 위기에 직면하면서 하락의 시대를 겪은, 요게 중심 문장입니다. 요게 중심 문장. 그 다음에 요 중심 문장을 밑에서 또 구체화시킨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급속한 하락의 시대를 겪었다는 겁니다. 19세기 들면서. 그래서 밑에 북학파들이 연행을 했던 18세기 후반에도 이미 위기의 징후는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문장 아닙니다. 급격한 인구의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는 새로운 작물 재배나 개간, 이주, 농경 집약화 등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어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급속한 하락의 시대를 맞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구 증가로 이주 및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화돼요. 그래서 결국 단절된 사람들이 상호 부조 관계를 맺는 결사 조직을 맺습니다. 이 결사 조직은 불법적인 활동으로 연결되곤 했고 위기 상황에선 반란의 조직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맥에 기초한 관료사회 부정부패가 심화된 건 역시 인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이제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문제가 좀 생겼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받은 지식인들이 늘어났지만 이들을 흡수할 만한 관료 조직의 규모는 정체돼. 대체로 다 인구 증가가 원인입니다. 경쟁의 심화가 종종 불법적인 행위로 연결되었고 이와 같이 18세기 후반에 청의 화려한 번영의 그늘에는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뭐 씨앗이라고 하면 비유적인 어휘인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여기까지는 일단 18세기 후반에 중국의 경제 발전은 정점이었어요. 근데 19세기를 들어들면서 결국 위기의 씨앗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죠. 그러니까 이 나글은 중심 문장을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8세기 후반에 경제 발전이 정점에 달았다가 19세기에 들면서 점점 하락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통치자들도 번영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 통치자들 중에서 대표부로 조정에서는 외국과의 접촉으로부터 백성들을 차단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 확대로 인한 이런 경향이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18세기 후반에 청조정은 서양에 대한 무역 개방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요. 왜? 그럼 이미 통치자들은 뭘 느꼈다는 겁니까? 위기를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그때까지 위기에 본격적으로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지식인들은 근데 느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여기까지 여러분 이걸 정리하면 그래 이 위기는 통치자들도 느꼈고 소수의 지식인들도 느끼고 있었다. 이 정도입니다. 이걸 딱 정리하면 여러분 18세기 후반 19세기 무렵의 청나라의 모습을 정리해 놓은 게 이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뭐 중심 내용 파악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세기 후반에는 경제 발전의 정점이었는데 19세기 들어서면서 점점 하락의 시대로 가는구나. 그걸 통치자들도 그 다음에 소수의 지식인들은 알고 있었구나 정도로 요약하고 내용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 이 지문을 해설하면서 가장 핵심 내용은 여러분들 뭐라고? 중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심 내용을 정리하면 머릿속에 남습니다. 이게. 가글은 박제가와 이덕무가 중화관념과 청의 현실을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오케이. 나글은 18세기 후반에 중국은 경제발전의 정점이었지만 19세기 들으면서 점점 하락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뭐 이 정도가 정확하게 남는다는 거죠. 이해를 하면.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겁니다. 가는 18세기 중국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박제가하고 이덕무. 그러한 견해의 형성 배경에는 학문적인 성향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그 견해 차이를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었습니다. 가는 18세기 중국을 바라보는 사상적 관점 제시하면서 각 관점이 지닌 역사적 없죠. 그죠? 지금 여러분 주로 무슨적인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은
중국의 경제적인 측면을 주로 얘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 가면 그 경제적으로 정점에 달했던 그 중국이 19세기 들면서 인구 증가로 점점점 하락의 시대로 가고 있다가 핵심이죠. 근데 거기에 여러분 사상적 관점이다, 역사적 의와 한계다, 이런 건 들어있지 않습니다. 18세기 중국의 사회상을 제시했다. 이건 뭐 어느 정도 말이 되죠. 그 다음에 다양한 사회상, 시대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분류한다는 거 여러분 시대별로 종류를 나눠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 분류란 단어가 여러분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종류로 나누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18세기 중국의 사상적 변화를 사상적 변화 없죠, 그죠? 그러한 변화가 지니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 다 없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중국 현실을 제시하고 있다. 뭐 어느 정도 말이 되죠. 그러한 현실이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 없습니다. 그죠? 그럼 답은 1번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수험생들이 공부하면서 이런 논리전개 방식의 선택지들을 좀 경험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여러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7번에 보면 박제가와 이덕무에 대한 이게 가장 가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 첫 번째, 박제가는 청해 문물을 도입한 것이 중화를 이루는 똑같다는 거죠. 청해 문물과 중화는 같다. 박제가는 자신이 파악한 청해 현실을 조선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중화하고 동일하니까 당연히 조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덕무는 청해 현실을 관찰하면서 이면에 있는 민생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 청해 현실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덕무는 청해 문물의 효용성을 긍정하면서 청해 중화를 보존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덕무는 여러분 청해 중화를 보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이걸 강조하는, 이 중심 내용만 이해하면 사실 이 문제의 답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가 혹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지문에서는 주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박제가 이덕무는 중화관념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입니다. 박제가도 중화와 청해 현실이 같으니까 청해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거죠. 근데 이제 이덕무는 청해 현실과 중화는 달라. 알았죠? 하지만 이익을 위해서 수용하자. 근데 중화와 같지 않아서 안타깝다라면 이 중화관념에 대해서 둘 다 긍정적인 건 공통점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청해 현실과 중화를 동일시, 한 사람은 청해 현실과 중화를 같지 않다고 보는 것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평등견은 뭡니까? 이건 여러분 그냥 부분적으로 가서 확인해서 풀어도 되고요. 선택지만 봐도 됩니다. 조선의 풍토를 기준으로 삼아서 평등견이랍니다. 그러면 청나라와 중국은, 조선은 평등하다. 둘 다 인정해줘야 된다. 단지 우리의 도움을 위해서 결국 청나라의 문물을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조선의 풍토를 기준으로 삼아 청나라 제도를 개선하자. 조선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청해 방식에 따라 개혁하자. 이건 평등이 아니지요. 그 다음에 청과 조선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여기까지는 괜찮다. 근데 풍토로 인한 차이를 해소하자. 풍토는 인정해야 됩니다. 조선의 풍토나 청나라의 풍토는 인정하자. 단지 조선에 도움이 되니까 청나라 문물을 수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말입니다. 중국의 외양이 변화된 모습을 명예에 의한 의리 문제와 관련지어서 파악하려는 인식이 평등견은 아니죠. 이덕무는 여러분 결국 중국의 외양이 변화된 모습, 명예에 대한 의리 문제, 이것 때문에 청나라의 현실과 중화의 관념을 다르게 본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청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는 좀 버리자. 지향이란 말은 버린다는 뜻입니다. 알았죠? 청과 국문짓는 조선의 독자성은 인정하자. 이게 평등견입니다. 단지 청의 문물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수용을 하자. 이게 이덕무의 태도예요. 이해됐죠? 이것도 여러분들 뭐 가지고 찾으면 되죠? 이덕무가 과연 중화관념과 청의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이해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 내용을 이해하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비문학을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19번 문제는 기억의 의미를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뭡니까?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기억의 심각한 위기의 씨앗입니다. 이게 여러분 나글의 두 번째 문단의
핵심 내용들이었죠. 그럼 한번 봅시다. 새로운 작물 보급 증가로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리키냐. 위기인데 무슨 번영입니까? 신용기관의 확대로 교육 질량 급변은 이건 다 어디에 있었던 거죠? 나의 첫 번째 문단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애들입니다. 이건 여러분 당연히 답이 될 수 없어요. 반란의 위험성 증가,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게 과연 기업이냐. 그 다음에 밑에 이주나 농경 지박화 등 조정에서 추진한 정책들이 이게 이주나 노동의 집약화는 조정에서 추진한 정책이 아니고 민간에서 노력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사회적 유대의 약화로 인해서 관료사회의 부패가 심화됐다? 이것도 인과관계가 잘못됐죠. 사회적 유대가 약화돼서 뭐가 만들어졌죠? 어떤 집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죠? 뭐가 형성? 결사 조직이 성행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적 유대 때문에 이게 생긴 게 아니고 인구가 많아져.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많아. 근데 결국 관료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어. 근데 결국 요즘 말하면 공무원 되려고 부정부패를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인과관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답은 여러분 몇 번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는 겁니까? 3번밖에 없죠. 이게 답입니다. 그냥. 그래서 반란의 위험성이 증가했어요? 됐죠? 뭐 때문에? 사회적 유대가 약화돼서. 인구 증가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이게 원래 나글의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입니다. 얘가. 이 중심 내용을 안다면 이 문제의 선택지는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문제 푼 거 보면 대체로 다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중심 내용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정답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제 이해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 풀다 보면 선생님 다른 보기가 나왔을 때 이거하고 비교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해력이 이제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비교 능력도 좋아집니다. 우리 현대시가 여러분 한 편이 나오는 게 두 편 나오죠. 대부분 학생들은 한 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건 푸는데 두 편을 비교하는 문제는 좀 어려워하죠. 이해력이 좋아야지 비교 능력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많이 나는 산물을 다른 데 산출되는 필요한 물건과 교환하여 풍족하게 살려는 백성은 많으나 힘이 미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기 지역에서 난 것, 그 지역에서 먹고 끝이야. 다른 지역하고 교역을 안 해. 그냥 자급자족하고 끝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교환을 하여 풍족하게 살고 싶지만 힘이 모자라요. 중국 사람은 근데 중국 사람은 가난하면 장사를 합니다. 그렇더라도 정말 사람만 현명하면 원래 가진 풍류, 그 다음에 명망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유생이 꺼리낌 없이 서점을 출입하고요. 그 다음에 재상도 결국 융복사 앞에 시장에 가서 골동품을 삽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산다는 거야. 지식인들도. 우리나라는 해마다 결국 은 만냥을 연경에다가 실어보내고 약재와 비단을 사오는 반면 우리나라는 물건을 팔아서 저들이 은을 바꿔오는 일이 없어요. 은은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데 아니 약은 먹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다음 비단도 여러분 좀 지나면 다 헐어버리잖아요. 왜 근데 우리는 중국에다 물건을 팔고 은을 왜 못 갖고 오냐 이거죠. 이게 박제가의 태도였습니다. 그럼 결국 보기는 가에 제시된 북한의 일부인데 A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랍니다. 비교 문제입니다. 그냥.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업에 대한 인식은 A에 제시된 실용적인 입장에 부합하는군. 맞죠? 결국 여러분 지식인들도 결국 시장에 나가서 필요한 물건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실용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기에 제시된 조선의 산물 유통에 대한 서술은 지금 산물 유통할 때 조선은 다른 지역과 필요한 물건을 교환하고 싶은데 못한대요. 그럼 A에서 제시된 북학론의 당위성을 뒷받침하죠. 결국 우리나라는 현실이 이런데 청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청나라의 문물을 당연히 수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북학론, 청나라의 문물을 수용하자는 견해의 당위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중국인들의 성행위에 대한
서술은, 상행위에 대한 서술은 나에 제시된 중국 국내 교역의 양상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중국인들의 모습과 나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교역의 모습은 같으네요. 시장에서 물건을 교환하는, 그래서 시장이 활성화된 모습은 똑같다는 겁니다. 보기에 제시된 은에 대한 평가는 나에 제시된 은에 대한 평가 똑같죠. 그죠? 은의 효용성 측면을 간과한 게 복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보기도 여러분들 은이 중요해요. 근데 왜 우리는 은을 중국에다 갖다 주고 중국의 은을 못 갖고 오냐죠. 그죠? 그걸 한탄하기 때문에 은의 효용성의 측면을 간과했다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런 반응은 잘못된 반응입니다. 분명히 보기에서도 박제가는 은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지, 은의 중요성을 무시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중국의 관료에 대한 묘사는 나에 제시된 관료 사회의 모습을 참고할 때 지배층의 전체 면모 드러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보기에서 중국의 관료에 대한 묘사를 보면 중국인들은 관료들이 가서 물건을 삽니다. 필요한 물건들을. 알았죠? 근데 나에 제시된 관료 사회의 모습을 보면 부정부패지요. 그러면 지배층의 전체 면모가 여기에는 다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이 보기에는 지배층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근데 분명히 나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나죠. 근데 그 부정적인 측면을 보기에서 다 반영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보기하고 본문의 내용을 비교하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되죠. 이건 여러분 이해력이 좋아지면 점점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가는 능력도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거 틀렸다고 해서 선생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게 아니고 처음에 혹시나 등급이 좀 낮은 학생들이 비문학을 접근할 때는 하나하나 연습을 좀 하세요. 주제 이해, 그 다음에 논리전개 방식, 개념을 익히고 논리전개 방식을 구별하는 연습,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을 비교하는 연습, 그 다음에 문제의 보기와 본문을 관점의 차이라든지 내용의 차이를 비교하는 거, 이런 걸 한 번 읽고 하나를 찾고 또 한 번 읽고 하나를 찾으면서 한 지문을 여러 번 읽고 이해를 해서 머릿속에 축적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똑똑한 수험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20번은 이해가 되죠.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 문맥적 의미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요? 자연스럽게 읽어보면 됩니다. 적절한 건 뭐밖에 없었죠? 3번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 이 해설을 읽고 예비 수험생들은 제발 비문학은 주제 이해다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은 수험생들이나 학생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선생님하고는 다음 지문 해설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